합동측 이근수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 발제하실 강사분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이시면서 학계 전문가이신 김동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측 사회부 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통합측 교단의 사회봉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 책임자 되시는 유태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성공회 푸드뱅크 사회봉사 현장 실무 책임자 되시는 김한성 신부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서대로 먼저 김동배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긴 원고도 있고 짧은 원고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시간상 발제 시간을 10분에서 12분으로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제자 패널 토론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동배 교수님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1박 2일로 그 영성 훈련을 하시는 여러 목사님들께 존경을 표하고요. 저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 또 교회 사회봉사의 활동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교회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 제가 드린 글에는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사회복지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21세기 한국교회 사회봉사의 과제와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치유와 화목의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것을 세분해 본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싸매는 일이 우선 시급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갈라진 틈을 메꾸는 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교회 사회봉사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넓은 의미의 인간 봉사이다, 휴먼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구제 사업이 교회 사회봉사의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한 영역은 될 수 있으나 그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침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보통 3C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케어링이라고 해서 구제와 사회보호 그런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큐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담과 교육
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유하고 깨달음, 자기의 현재 위치가 어딘가, 자기가 어떤 좌표상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그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담과 교육 안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것을 큐어링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세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과 사회 행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체인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가 크게 방법론으로 봤을 때 3C라고 보여지는데 바로 이 교회 사회봉사 사역도 3C로 구분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교회 사회봉사의 목표를 이야기한다면은 인간화를 통한 복음화에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짚고 사회봉사 관련된 우리 교회의 현실을 좀 바라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교회가 너무 영적인 욕구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 예를 들면 신체적인 욕구, 정서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등한히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앞으로 강조한다면은 헬스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겠죠. 건강을 증진시켜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켜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보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교회는 거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정서적인 측면, 특히 요즘에는 이제 인간 갈등,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서 요즘에 이제 상담실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카운슬링 쪽에 좀 더 많이 활동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가족, 우리 과거에 가정 사역, 이렇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만약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되겠죠. 엄청, 비록 그 인원이 한 가족이 3명, 4명에 불과한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어떤 그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 3명이나 4명 되는 이런 작은 사람들의 그런 가족이 얼마나 건전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인간과 우리 사회의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 당연히 또 이제 사회적인 욕구, 소셜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구에 너무 치중해 있었던 것을 우리 개인과 가족과 사회의 다른 욕구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많이 있어도 세상을 향한 대외적인 봉사는 매우 형식적이거나 미약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봉사, 사회 봉사, 그러면 구제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런 그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구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 되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구제 이상의 많은 이 사회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사회봉사의 사역의 방향을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려 본다면은요. 이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 목회자와 신도, 이런 분들 포함한 모든 교회 구성원 전체는 교회 사회봉사에 대한 의식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교제, 신도 간의 교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부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모든 부서 활동에, 모든 개인적인 신앙 활동에 사회봉사적인 요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아주 극히 작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여름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아이들에게 사회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하고 봉사하고는 밀착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다면은, 이런 부분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전도, 이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선한 나눔의 생활, 그리고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한다. 이런 방법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관련되어서 교회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체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구조를 사회봉사적인 구조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말씀에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구체적인 사회봉사에 관해서 설교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교회 재정을 증액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 이것도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한 위원회. 선교회 활동, 다양한 선교회가 있으니 그런 선교회 활동에도 그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겠고, 인력 배치, 교육 프로그램, 공간 구조, 이런 교회의 다양한 그런 그 구조에 있어서 사회봉사적인 구조를 개편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의 사회봉사에 관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봉사에 관해서 교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죠. 인터넷, 뉴스레터, 팜플렛, 게시판,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사회봉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강, 간증, 보고 집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관한 보고 집회나 간증, 이것만이 아니고 봉사활동에 관한 것들도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적인 교회, 이건 제가 이제 만든 말입니다만은 제도적인 교회에서 기능적인 교회로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인데요. 이것도 제가 붙인 말입니다만은 정태적인 지역 교회,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태적인 지역 교회를 말한다면은 커뮤니티 처치로, 동태적인 공동체 사회 교회로 이렇게 탈바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사회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교회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몇 개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바로 거기에 사랑 커뮤니티 처치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고 오래전에 한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공동체 사회로 변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아가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많은 우리 주변의 요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정치, 경제, 문화, 국제관계 이런 것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교회가 윤리적인 판단을 선포해야 되고, 당연히 강단에서 이런 판단이 나오고 교인들이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되어지고 토론되어지고 자기 삶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생활로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교회 사회봉사를 위해서 전문 조직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유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문제, 사회봉사 혹은 사회선교 목사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요즘 목사님들께서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당히 다양한 그런 그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그 훈련 받으신 분들과 함께 그 팀 목회를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가 국가 또는 사회복지기관이 할 수 없는
국가가 아무리 예산을 들여도 재정을 넣어도 또 일반 사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아무리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할 수 없는 혹은 잘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시한다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리더십을 갖는다면은 저는 이것을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 인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몇 번 그 교회 사회봉사와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사회봉사를 얼만큼 활성화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교회 재정의 몇 프로를 사회봉사 쪽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등등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는 뜻은 있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뜻은 있는데 교회 시설이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이 응답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비록 그런 것이 없어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봉사 훈련을 받게 하고 교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자원봉사는 아마 21세기의 어떤 사회 발전의 큰 화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나 다양한 사회기관에서나 교육 현장에서 자원봉사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 차원에서, 개교회 차원에서, 혹은 단위 어떤 그런 학교나 병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교회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자를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강박적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박적인 개교회주의를 벗고 필요한 경우 연합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지역사회에서 한 교회가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한 교회가 해봤댔자 별로 효과가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시와 농촌의 협력사업이라든가 환경보호사업이라든가 혹은 지역개발, 청소년 선도, 세대 융화 등등 이런 문제들은 어느 한 교회가 아무리 하더라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깃발을 내걸고 아무리 한들 우리 교회가 자기 만족적인 활동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지역사회 별로 파급 효과가 없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회가 연합으로 교단 연합이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서로 연합을 하든지 이래서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전문 사회복지기관, 사회기관 같이 공동사업을 하든지 이래서 보다 효과적인, 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 이렇게 우리가 교단과 종파와 이런 걸 초월해서 연합사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제도와 권력, 불의와 불평등의 근원이 되는 사회 제도와 구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권익옹호, 대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은 당연히 교회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 교회가 사실 이런 활동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회 연합으로 혹은 실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사회기관, 사회복지기관을 후원하는 물질로 혹은 자원봉사로 후원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교회 사회봉사 사역은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선교 모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가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이 교회 바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해가지고 교회 안으로 사람들 끌어들이는 이런 활동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교회 안에 좋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좋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교인들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하고 문화 프로그램 활용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자연적으로 교회가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성경 모형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12분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한 17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두 번째 유 목사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셨네요. 예, 유태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14개 교단에 가장 앞서가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회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시간을 최대한 10분 안에 지켜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나눠야 될 얘기들이 뭘까? 10분 안에 그 얘기들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성경 말씀 두 군데는 꼭 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물어봤을 때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가장 이 시간에 꼭 나눠야 될 핵심적인 얘기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친히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이런 사회봉사적인 사역과 복음의 그 전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장 우리가 먼저 확인할 사항은 이 사회봉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봉사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거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본질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선적인 사명이고 다른 것보다도 더 앞서서 해야 될 그런 일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사명이다라고까지 김명령 교수님은 이걸 표현을 하고 또 이성희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어디서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된 기절이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 주실 때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봉사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사명이다. 영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보면 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친히 그러셨고 초대교회가 7집사 세울 때 역시 봉사적인 사명 때문에 7집사를 세웠고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는 늘 이 복음 전파와 봉사적 사명을 동시에 수행을 해왔고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파만 한 것이 아니라 교육 또 의료 이런 것을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 6.25 이후에 이것이 그 교회 급성장기에 조금 이런 기조가 흔들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보수 진보가 갈라지면서
보수적인 교회는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 중심으로 이렇게 일로 매진해서 한국 교회를 큰 이런 성장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반면에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사회적인 책임, 특히 사회적인 책임 중에서도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집중을 해서 민주화를 이루는, 또 오늘의 이와 같은 민주국가 인권의 신장 이런 거를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수와 진보가 좀 분열되기는 했지만 양쪽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한쪽은 교회 성장을 이루고 한쪽은 대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통전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분리된 채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게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것이 수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 진보적인 교회도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만 너무 강조하고 복음의 어떤 영성적인 그런 깊이를 우리가 천착하지 못했을 때 교회 자체가 자꾸 연약해지는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도 이 부분에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반면에 보수적인 교회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대사회적인 책임을 이제 좀 더 추구하게 될 때에 만나는 접점이 바로 오늘 우리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사회봉사, 이것이 만나는 접점으로 만나져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제가 볼 때는 큰 흐름이 보수 진보 아직도 좀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큰 흐름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책임을 사회봉사적인 사명을 통해서 완수하자. 이것과 복음전도, 이 양쪽을 그 차의 두 바퀴처럼 그렇게 균형 있게 굴려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것은 아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을 읽었던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 이러한 사회봉사적인 사명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가, 또 우리들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건가,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아까 소개된 대로 저희 교단 총회의 사회선교 정책 입안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교단 총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그 추진을 해왔는가 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총회는 78년도에 이 그 사회부를 독자적인 사업부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한 27, 8년 전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때 사회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주의를 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회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중요한 것이 교육훈련이었습니다. 목회자들께 이 사회선교 훈련, 이런 사회적인 책임, 신학적인 거 포함해서 이런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거, 또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하는 사회의 실상에 대한 거, 그리고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노인학교를 경로대학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주부대학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우리의 사회복지 사업법 같은 거는 법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한 클래스로 해가지고요. 3박 4일 프로그램, 또 3박 4일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현장 답사,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모여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우리 교회에서 적용한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지역사회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 사업은 어떤 사회봉사 사업인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그 뿌리가 돼가지고 우리 교단이 그 부분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쓴 것은 교단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 문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회 무슨 사회선교 지침이다, 또 무슨 장애인 헌장이다,
또 무슨 가족복지 선교 지침서다, 실직 노숙인 선교 지침서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배경은 어떻고 현실은 어떻고 이거에 대한 우리 선교적인 과제,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문서 생산을 해서 그것들을 보급함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교단의 정책에 부합되고도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써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 사이에 연합회를 만드는, 그런 조직화를 하는 것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를 하는 분들 같으면 장애인 선교 하는 분들끼리의 연합회, 또 노인학교 하는 분들끼리의 노인학교 연합회. 노인학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단 산하에 노인학교 하는 교회가 한 400여 교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같이 그 교사 수련회를 한다든지 또 새로 경로대학 같은 거를 하려는 분들에게 어떻게 개설하는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이제 또 무슨 그 복지재단을 요즘엔 설립해서 아주 규모 있게 사회사업을 하려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재단, 법인을 설립하려면은 어떠한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교회 사회봉사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개교회 차원의 제일로 중요한 건 물론 개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본인의 어떤 그 목회 의지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 교단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상호 이렇게 맞물려질 때 이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교회 차원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개교회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런 사회봉사 선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했을 때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아까도 다른 분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회의 재정구조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재정구조 갱신의 목표는 1차적으로 교회 예산의 10%는 사회봉사 예산으로 써보자.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 각 교회에 재직회 같은 거 할 때 숫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5% 정도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선교 예산으로. 한번 우리 교회 예산에서는 어떤가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10%까지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시설을 개방하자.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일날만 열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개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자.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일주일 내내 지역 그 사회를 위한 뭐 문화, 선교센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일주일 내내 그 교회 건물이 개방되거든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교회의 어떤 건축에 있어서도 본당,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관,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수양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가는데, 이게 본관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봉사관, 이런 것이 좀, 우선순위가 글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교회 교육관이라도 개방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조직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이런 조직 구조보다는 환경선교회, 무슨 뭐 장애인 선교회 이런 식으로 어떤 사회복지적인 과제 중심의 이런 조직도 기존의 조직과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 기존의 조직과 이렇게 좀 결합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그 조직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뭐니 해도 목사님께서 아무리 이러한 사회봉사 선교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평신도 지도자들 또 실제 봉사할 분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봉사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자 했을 때는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이론적으로 또 현장 그런 일을 잘하고 있는 교회 현장 실습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모든 그 사회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많이 그 권한이 이양되고 있고 지자체의 그런 사회복지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의 밀접한 협력이 없이는 모든 일들을 좀 더 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공무원들과의 그런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금 그 각 그 지자체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라는 걸 지금 조직해 나가는데 그런 데에 우리 목사님들이 빠지지 마시고 그런 데 적극 참여하셔서 어떤 그 관계 형성도 하시고 정보도 빨리 입수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정부의 지원도 받으시고 그 지역사회의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지역사회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봉사 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엔 김한승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서, 푸드뱅크에 관한 소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원론적인 소개하고 제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 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라는 이름을 그냥 쓴 이유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미 해외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전문화된 그 명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는데 우리말로 굳이 바꾼다면 먹거리 나눔은행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여러 종류의 사람 가운데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이 푸드뱅크다. 푸드뱅크는 직접 결식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활동들의 활동과 또 음식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이나 여러 가지 생산 현장 사이에서 음식물을 전문적으로 확보해서 중간 매개자로서 그런 데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독특한 편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창고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는 창고라는 것이 목적이 우리 성서에서 나오지만 쌓아놓고 원래 그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한 게 창고의 기능인데 사람의 욕심이 단순히 쌓아두는 걸 넘어서서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 것을 영원히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창고로 요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은행도 창고고 땅 부동산 등기해 놓는 것도 창고고 아주 창고가 고도로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 창고에 남아 돌면서도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둔 추세가 세계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어서 한편에서는 극단적으로 밥을 굶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이게 인간의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의미의 이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쌓아두기 위한 창고죠. 또 하나는 동물들이 자기들의 생명 주기를 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계절을 나기 위해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제가 아는 바로 몇 안 되는 비우기 위한 또 비움을 목표로 한 그런 창고입니다. 어차피 남아서 버려질 사회적 자원을 모아서 그거를 유용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뒀다 보내는 그런 늘 비움이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푸드뱅크 성격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현대사회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뭐 아픈 사람이든지 또 밥을 굶는 사람이든지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주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장입니다. 기업일 수 있고 뭐 우리 개인별로 돈 버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1섹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돈 벌고 경쟁하기 위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자로서 정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제2섹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장 활동을 하지 않는 보편적 의미의 민간이 있습니다. 민간이 제3섹터에 속합니다. 그 민간을 가리켜서 요새는 비정부 기구, NGO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영리 기구, NPO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정부나 비영리라고 하는 말은 1섹터와 다르고 2섹터와 다른 그 민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나라가 NGO라는 말을 즐겨 쓰는 것은 정부로부터, 권위주의적인 정부로부터 너무 많이 시달려왔기 때문에 NPO보다는 NGO라는 말을 더 즐겨 사용을 합니다. 푸드뱅크는 이 NGO 영역에 속한 전형적인 민간 활동입니다. 첫 시작이 이루어진 것은 미국에서 67년도에 존 반 헨겔이라는 전문자원봉사자가
주창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먹거리를 나누고 하는 활동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 50년 전만 해도 당연히 먹는 건 나눠 먹는 거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전문 영역으로 끌어낸 거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필요성이 결국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건데 미국과 유럽이 다른 게 있습니다. 유럽은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사회복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공급원이자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좌파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가 공정한 분배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국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기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낙오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이 여러 인종 또 여러 민족에서 모여든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주체가 민간 쪽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에는 선한 의미의 이제 기업도 포함이 되고 지역사회나 가정이 다 포함이 되고 또 사회복지나 이런 활동을 하는 전문적인 NGO들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수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밥을 심지어 굶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차원에서 단순한 구상으로 시작한 게 이 푸드뱅크였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은 이 푸드뱅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을 했냐면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적십자와 구세군에 이어서 3위의 그런 NGO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1위 영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인 3천만 명 이상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1996년도에 미국이 재정적자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푸드뱅크 역할을 간접적으로 법적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면서 훨씬 더 그 역할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그 푸드뱅크라는 것이 없으면 민간사회복지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푸드뱅크가 물론 캐나다나 유럽에서도 80년대에 주로 도입이 됐는데 미국만큼 규모가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민간 영역의 활동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라든지 기부,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는 사회 전체가 시장을 위주로 한 기조를 움직이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국가의 특성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사회에 푸드뱅크라는 게 도입된 거는 순전히 IMF 영향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기성사회복지계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정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누구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노숙자는 급속도로 늘고 밥을 굶는 아이들과 취약계층이 늘면서 그전에 그냥 그 푸드뱅크라는 걸 그 강 건너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몇몇 기관들이 푸드뱅크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걸 시작하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푸드뱅크의 특성상 그 전달 체계가 발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푸드뱅크가 모든 일을 하면 고비용 구조의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푸드뱅크는 전문적인 창고 역할만 하면 그 소기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전달 체계가 굉장히 안 돼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의 가정이나 개인을 돌볼 수 있는 말단의 그 사업은 일반 그 지역 현장에 있는 복지관들이 재가복지 사업 형태로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이 취약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관계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까지 전달돼야 되는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번째는 음식 문화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모든 게 캔드 푸드, 또 패스트 푸드화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이 고기는 물론이고 뭐 시리얼 종류까지 다 캔만 따면 바로 급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쌀이나 김치라든지 쌀이라든지 국과 반찬 같은 것이 전부 조리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 쉽게 시중에서 그런 취지를 전달하고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은 식품회사들, 특히 대형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간식류밖에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쌀을 확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김치를 확보하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그것도 사계절로 나뉘어 있습니다. 식품들이 사계절로 나뉘어 있어서 각기 처리나 보관 방법들이 다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도 우리가 너무나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아서 식품 회사에서는 돈을 들여서 그 식품을 폐기할 망정 그걸 내놓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7년이 지난 오늘날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이 끝까지 관철되는 한도 내에서만 식품을 기부합니다. 심지어는 바로 어제 뉴스에 식약청에서 그 젤리뽀 같은 거 있죠. 왜 노인들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넘기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식약청이 수거 명령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 푸드뱅크 전화에 이 불이 납니다. 그 젤리뽀를 전액 기부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게 젤리뽀만 그러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독감 파동하면 닭고기 주겠다는 데가 난리고요. 그리고 광우병 또 구제역 파동이 일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물론 안전성이 확보된 물건도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드리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푸드뱅크라는 거를 회의적으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드뱅크라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복원시켜 나가야 될 새삼스러운 이 비우기 위한 창고는 유럽식 모델도 아니고 미국식 모델도 아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지금 여기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고아가 생겨도 친인척들이 돌보고 자기 호적에 입적까지 시켜가지고 돌보고 자기 자식은 학교를 못 보내도 그런 조카들은 보내는 그리고 밥을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먹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이 왜 필요했어요?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저희가 노숙인 사업하면서도 느낀 게 그 길로자가 아니고요. 이슬로자입니다. 옛날에 오죽했으면 이슬을 맞고 잤겠는 그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남해 및 천막이나 사랑채에서도 잘 수 있으니까. 그런 우리 사회가 50년 만에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너무나 우리 것을 완전히 잃어버려가지고 그 누구의 말 맞다나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갖게 된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이라는 것이 자꾸 사회복지라는 우리의 전통과는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내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이제 새삼스럽게 하려고 할 때는 좀 더 일반 사회복지계가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성서가 가르치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다. 나눔이라는 게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누면서 언론에 자기 모습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걸 또 천박하게 막 자랑하면서 열을 올리는 우리 나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부터 질타받아야 될 그런 가르침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봉사, 특히 서구적 의미의 볼런티어라는 것은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이 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자기의 선한 의지가 반영된 말인데 성서는 인간이 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단지 응답을 하는 거죠. 넓은 의미의 소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웃의 모습을 한, 그것도 가난한 이웃의 모습을 한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봉사를 하고 나눔으로써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는 생각을 전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태도가 시혜적이고 아주 동정적인 태도를 만드는데요. 그런 거는 봉사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불교의 보시라는 전통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탁발승들이 왔을 때 밥을 해줄 적에 자기가 먹는 밥보다 훨씬 그 고슬고슬한 새로 지은 밥을 대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갖는 생각이 뭐냐면 당신은 내가 오늘날 현세의 삶에서 사람으로 살기에 해줬듯이 그런 은총을 누군가에 의해서 은총의 덕으로 내가 사람이 됐듯이 언젠가 내 내세에 당신의 도움 때문에 나는 또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서에. 남이 자기의 도움의 결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에게 다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거, 나눈다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서는 안 되는 행위다. 그는 하느님이 보상하실 수 있는 보상할 문제다. 또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이다 하는 가르침을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발제자의 발제를 들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세 분 발제자들이 먼저 이렇게 좀 토론을 해주시고요. 또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제자들 좀 말씀 좀 나눠주시죠. 김동배 교수님께 말씀을 청해서 우리가 나눠 들었으면 싶은 것은 우리 김동배 교수님께서 이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를 연구하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큰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의 이런 사회봉사 또 사회복지 사업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어떤 자리매김 그런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우리 김동배 교수님은 노인복지 부분을 또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사회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상황 속에서 특히 노인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2년 전에 복지부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내용은 이제 제5대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지금 4개의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그 5번째인 노인 요양보장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사회 유휴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노인 요양보장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연구 부탁을 받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유휴자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종교기관들이 갖고 있는 유휴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갖고 있는 땅을 어떻게 요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런 예에서 보듯이 정부에서는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정부하고 민간하고 파트너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파트너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교회가 정부 하는 일에 참여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교회가 교회 자체적으로 이제 교회 땅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예산으로 교회 인력으로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정부는 교회를 중요한 파트너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물론 당연히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와 감사를 받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돈을 보다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교회가 선량한 마음으로 교회가 애쓰는 마음으로 이런 거에다 플러스 보다도 효율적으로 보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정부와 같은 파트너가 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노인 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한다, 위탁 운영을 받는다. 이제 앞으로 2007, 8년도부터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린 노인 요양센터들,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는 시설들을 적어도 연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한 5년 내에 3만 내지 5만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정부 예산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에 부응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면은 노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동 정통 측에 그 시골 목회를 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이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그 여러 훌륭한 그 목사님들 또 그 교수님들의 말씀을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 친구 목사님께서 그 평택 사회복지관이라는 그 정신지체 그 학생들을 이렇게 그 관리하는 그 복지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놀러를 갔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이 그 목사님을 호칭을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복지관의 원장님이나 일하신 분들이 다 교육자들이고 또 사무원 또 기독교 교인도 이렇게 뽑았는데도 학생들에게는 전혀 이런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문을 했어도 목사님 여기 와서 기독교적인 그걸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개똥벌레 그냥 부르고 애들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정부가 복지관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막은 잘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정부와 어떤 제가 입이 좀 말이 유창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하향세가 아닙니까?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기독교를 믿고 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사회복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교회가 텅 비어가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문제를 좀 아시는 분께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가지 다가. 우선 먼저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정부의 그런 사회복지기관을 우리가 수탁받아가지고 정부의 돈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런 기독교적인 독자성을 살리는 것이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어떤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굳이 정부의 그걸 위탁받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의 자력으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인력을 들여서 우리가 봉사관을 우리가 지어서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은 그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힘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어떤 제법 큰 규모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독자적인 그런 재원과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또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고 정부로서도 그런 걸 원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예로 들으신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경우가 아니겠는가. 운영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면서도 목사님일 경우 굳이 관장님 할 필요가 없고, 그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목사님 불러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고,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거기 모든 직원이나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 자체를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직업적인 직업의식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도 노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은연중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하는 하나의 운영자의 방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성장과 관련되고 서구교회가 몰락하고 비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구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딱히 어떻게 분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아직 다행히 그 단계까지는 안 간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경우라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위기로 몰릴 수 있는 고빗길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사회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좋지 않게 보는 면이 많은데, 그것이 반드시 외부에서 우리를 곡해해서 보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개혁하려는 노력을 앞당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한목협 같은 모임이 중요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섬기는 이 사회봉사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것이 사회의 그런 냉소적인 시각을 극복하는데, 이것이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그 사회의 냉소적인 그런 시각과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서구교회의 그런 그 길을 꼭 답습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교회 지금 개혁을 하고 사회봉사적인 사역을 열심히 해내고 복음적인 열정을 계속 간직한다면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스님들이 운영하는 복지관도 많이 있죠. 또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복지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관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님, 수녀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칭은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단지 그 스님이 옷 입고 계신 그 옷을 뭐라 그러나요? 승복. 죄송합니다. 승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거 참 조합이에요. 정말 조합입니다. 또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활동하시는 관장이나 이렇게 직원으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야, 저게 바로 선교가 되겠구나. 선교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제 뭐 이런 관장님 신사복을 입고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복장을 하셔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받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종교 행위는 할 수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금년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제 하나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요. 모든 교인들에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뭐 이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위탁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자원봉사부에서 이제 열심을 내서 자원봉사 인원이 80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막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야, 이거 우리 교회가 운영하니까 우리 교회가 싹쓸이를 해가지고 막 그냥 이걸 통해서 막 전도를 하고 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조용히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저분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교회 교인이로구나, 저 교회 장로님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 복지 국가론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는 국가가 책임이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교회가 했던 일들을 국가가 많이 이제 교회가 했던 일들을 국가가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학을 사회복지 정책 쪽으로 이제 전공하신 교수들은 국가가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가가 사회복지의 상당 부분을 한다면은 사실은 교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교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교회가 정부와 같이, 어차피 정부는 교회 요청을 하니까요, 정부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정에서 정말 도움을 필요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가 굉장히 난제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쫓기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말씀을 못 하시고 넘어가셨거든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그 어려움을 지금 어떻게 극복하셔서 지금 이렇게 푸드뱅크를 이만큼 운영하고 계신가 하는 그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전국 30개 지역으로 이 푸드뱅크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관구 산하에 이제 다른 교구까지 포함을 해서 관구 사업으로, 그러니까 총회, 이제 일반 개신교의 총회 사업에 해당되는 그 부서를 두고 하고 있는데, 지역 활동은 어차피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역에서 주로 확보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급식을 하는데 음식의 질이 굉장히 좋고 남는 양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가져오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이제 그런 음식물. 그 다음에 제과점의 참여가 많습니다. 빵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베이커리에서 나오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팔지 못할 정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빵집 참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쭉 드린 거는 빵이라든지 이제 조리된 후에 남는 음식이라든지 슈퍼에서 덜어 얻을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우유 대리점에서 나오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어딜 가나 비슷비슷한 물건들입니다. 근데 그 양이 불규칙하고 확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필요에 따라 확보하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늘 맞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 우리 스스로는 어떤 데 많이 들어오고 어떤 데 적게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지역사회에서 공급방을 운영하거나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을 푸드뱅크의 실질적인 그런 음식을 가져오고 나누는 그런 그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 혹은 기관이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을 할 적에 우리는 선언을 해도 남들이 인정 안 하면 그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푸드뱅크를 중앙본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1, 2년 후쯤에 독립법인으로 교단해서 분리를 해서 아예 그 전문 운영까지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걸로 가려고 하고, 지역에서는 현재 지역 풀뿌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관악지부 같은 경우는 관악사회복지라는 단체가 있고요. 성북복지연대, 노원시민포럼 이런 단체들에다가 아예 푸드뱅크 운영 주체를 저희가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 공익성 같은 걸 인정받아서 어떤 음식물이 들어오더라도 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안에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쭉 연락을 하면 필요한 걸 얻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구조로 점점 가고 있고, 아직은 외국처럼 물건을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그런 창고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땅값이 비싸서요. 창고 하나 확보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음식물은 냉장, 냉동, 상온 창고만 필요한 게 아니고 김치 냉장고도 대형이 있어야 되고, 쌀 같은 경우는 이미 도정을 해놓은 상태의 쌀은 예를 들면 저희가 농민단체랑 쌀 모으기 캠페인을 해서 연말에 한 20톤 쌀을 모은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일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는 7, 8월 달에 이제 시설과 개인에게 풀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데 5월쯤 되니까 바금이가 생깁니다. 정부 RPC에서 쌀 보관하는 건 전부 다 도정을 안 시킨 상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2년, 3년이 되는 건데 우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정이 된 걸 가져오면 온도뿐만 아니고 습도 조절이 가능한 창고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 정도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적인 창고를 우선 서울과 수도권부터 한두 개씩 확보해서 지역에 이제 확산시킬 계획이 있고,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불균형한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결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지가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거는 거의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빵의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지역에서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우리 과거의 먹거리 나눔 운동을 복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그런 지역 지자체 풀뿌리 단체와 연계한 그 푸드뱅크를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전국 네트워크로 엮고 있는 거는 광역 단위, 그거 상급 단위, 지역을 벗어난 단위의 푸드뱅크 체계 속에서 저희가 주로 식품회사나 지역 물류시 창고나 아니면 서울 같으면 가락시장이나 강서물류 청과시장 같은 데를 상대로 해서 대량의 물건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금 상급 단위의 구조적인 그 의미의 푸드뱅크와 지역에서 나눔운동 차원에서 하는 푸드뱅크는 현재는 분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쌀과 김치와 이런 개별적인 물품들의 확보나 그 보관 방법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드리면 무가 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오는데 겨울 김장을 위한 가을 무는요, 이 재질이 단단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반기 이전에 상반기에 나오는 무는 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보관하냐면 저희가 상반기에 나온 무는
그 무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삶아가지고요, 급속 냉동으로 보관을 했다가 급식할 적에 녹여가지고 그거를 그 국밥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 하반기에 나오는 무의 그 무청은 말려가지고 건조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무침 있죠? 예, 무청 무침 같은 걸 쓸 수 있게 겨울을 나는 걸로 쓰고요. 동희 그 상하반기에 나오는 무는 그 분쇄기로 집어넣어서 이제 무말랭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계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희망사항인데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그거를 언제든지 사계절 반찬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우리는 물품 보관 방법이나 처리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쌓여가는 것도 세월이 걸리겠지만, 그만큼 우리 푸드뱅크를 외국에서 와서 만약에 벤치마킹 한다 그러면 따라갈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있는 그런 푸드뱅크가 될 것 같습니다. 쌀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보관료가 수천억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 이런 것을 좀 더 넓고 크게 생각을 해서 창고에 쌀은 쌓여가고 썩어가고, 쥐들은 배가 터져 많이 먹고 사람은 안 되고 북한은 굶어 죽어가는 이 경우에 우리가 뭐 작게 모아가지고 뭐 도와주는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이 사회 구조, 정치 구조, 이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쳐고, 그래가지고 농협 창고 쌀을 비우는 운동, 비워서 북한으로 가고 또 나누고,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 생산이 많이 되고, 근데 뭐 부익부 빈익부는 많아지는데, 자꾸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꾸 뭐 선한 일하고 또 선한 운동하고 뭐 조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안 되고, 그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익부 빈익빈 그 구조를,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 그 구조를, 사회 구조를 경제 구조를 바꾸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아까 김한성 신부님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 좌파 영향을 받아서 정부가 다 한다 그랬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데 어떤 사회 구조를 사랑의 구조로, 기독교적인 사랑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을 그만큼 했다 그러죠. 또 우리 흔히 지방자치제를 중심해서 요한 칼빈이 제네바 시를 중심해서 지방자치제, 그게 지방자치의 시작이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하늘나라의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단히 이렇게 어떤 교회의 사회봉사지만 사실 교회의 정치봉사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정도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을 위해서 노조도 지원하고, 시의원, 도의원 뽑을 때 지자체 선거에 정치에 개입을 하고, 또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1000만 기독교인들이 연합하면 얼마든지 이런 사회, 한국이라는 사회 전체가 사랑으로 꿈틀거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 냄새, 사랑의 냄새가 가득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부단히 더 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아까 김동회 박사님 너무 우스운 얘기,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여쭙고 싶은데, 아니 사회가 다 하면 교회는 할 일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압력을 내가지고 끊임없이 정부가 일하도록 해서 국내 일 넣고, 이게 국내 한달지라도, 국내에서 다 한달지라도 저 북한이라든가 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데, 그리고 지구의 종말 예수 재림 때까지 끊임없이 이 정부는 끊임없이 이 약한 자를 향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 배불리고 이 자본주의의 이 구조학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데 머물기 쉬우니까 부단히 이 부익부 빈익빈 이걸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회봉사지만 정치봉사 할 정도로 정치에 눈을 떠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접근이다. 저는 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의 진보적인 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해 왔던 역할이고 지금도 또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 중에 그런 재발제문 중에도 있습니다만 사회선교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사회행동과 사회운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아까 그 박종삼 교수님 발제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 사회봉사,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우리들이 다 생각하기에 그다지 정치성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비교적 쉽게 공감이 되는 데 반해서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에 대한 발언과 관련된 대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대로 너무나 그 어떤 시각차가 큰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지금 그렇습니다. NCC에 속한 교회들의 어떤 예를 들어 북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인식과 한기총에 속한 교회들의 인식 이게 뭐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고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입장 표명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헷갈리고 국민들은 또 더 헷갈리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때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환으로 반드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 발언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내부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한기총은 한기총대로 NCC는 안 했을 때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극복하고 그 그리스도 신앙에 입각해서 공동에 좀 더 그 접근된 그런 그 입장을 만들어서 좀 더 힘있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회복지 영역에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는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되겠고 필요하면은 정부와 같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방금 유태선 목사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 교회가 분리되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는 이 대사회봉사 혹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갈라진 중요한 원인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합치기 위해서는 그것에 관한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교회가 결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입장에서 개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 그 세문안교회 대학생회 출신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세문안교회 대학부 출신이면은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그분들 같이 활동했던 사람. 그래서 한때는 대학생회가 폐쇄되고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런 와중에서 있었는데요. 결코 개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와 기관들을 교회가 간접적으로 후원해주고 교인들을 교육시켜서 그런데 자원봉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푸드뱅크를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푸드뱅크에서 어떤 나눔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양로시설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건강하신 분들이 무위무탁해서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는 곳이 양로시설이고 요양시설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풍 치매
노인들이 가시는 곳이 이제 노인 요양시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가보면은 양로시설 가보면은 요양시설로 가야 될 분들도 많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오래 사셨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쇠약하시고 거동 불편한데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데 가느냐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노인 살고 계신 자기 마을에서 그냥 살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래서 거기서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 가지 않도록 이런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이나 양로시설 사실은 노인 집단 생활시설이죠. 노인 집단 생활시설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노인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설은 사실 좋은 건 아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그런 게 필요하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 지역에서 노인이 오래 사실 수 있도록 가정과 자기 자녀와 더불어서 혹은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 저희 이제 가정봉사원제도, 또 주간보호제도, 단기보호제도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런 재가 노인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요양시설 어떻게 허락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금년 봄부터 복지부하고 건설부, 행자부 이런 여러 부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양시설들을 좀 더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많이 묶였던 묶였었던 땅들 이런 것들 많이 풀어서 그런 시설을 지을 때는 많이 허용해주는 이런 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하길 원하시면은 그 법에 의해서 변화된 법에 의해서 몇 년 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대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날이 올 텐데요. 7월 31일, 올해 7월 31일자를 기해서 정부에서는 현재 미신고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 데는 폐쇄에 준한 권고 조치 이런 걸 취한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말씀 하나 드리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른바 혼합시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 비장애인이 막 섞여 있는 시설들인데 거기에 태반의 시설들이 거의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생활시설이 운영 유지되고 있는 시설들이 전국에 많아요. 근데 그 정부의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대해서 종교계가 맞대응을 하면서 갖게 된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체계가 굉장히 요새 말로 아주 엽기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노인은 노인끼리, 아동은 아동끼리 몰아서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은 더더군다나 그것도 대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게 되는 문제, 현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사회복지라는 걸 훨씬 앞서 겪은 나라들은 그런 시설화 정책에서 발을 빼고 지금 탈시설화되는 추세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노인과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사람들이 혼재돼서 살아야 더 치유도 잘 되고 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전문화된 영역의 이용시설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한 소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모든 사회적 기능을 집어넣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동규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시설을 확대하고 확충하고 더 늘려가지고 노인은 노인끼리 몰아서 살게 하는 거에 1조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그렇게 되면요. 2025년도 지나서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도 노인시설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신세한탄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현재 가정이 깨지는 속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노인 전문 시설이 생긴 걸 억제하고 억제 대안으로 가정보건에 대한 것들을 근본 대안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대안으로 교회의 여러 자원들이 활용돼야 된다. 이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뱅크는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될 텐데, 식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 이번 주에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편향돼 있어서 민관이 조율을 한 법안인데요. 그 법에 의하면 시군구에 어떤 사회복지 주체 또 교회라도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데서 잘못된 게 뭐였냐면 기초 단위를 정해놓고 여기는 너만 해 이런 식으로 지정식 푸드뱅크를 해왔어요. 그래서 생기게 되는 문제는 푸드뱅크는 특정 시설이 특정 프로그램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합의에 의한 구휼창고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푸드뱅크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제가 있습니다.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력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지역사회에 있는 공부방이라든지 시설, 그 음식물을 필요한 개인과 손을 잡고 우리 교회가 이 창고도 둘 수 있는 마당도 있고 또 그걸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한 운영기금도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우리가 교회가 먼저 그런 자원을 내놓을 테니 운영에도 참여하고 지역사람들이 그래서 전문적으로 모아서 당신들 필요한 대로 나눠가 쓰시오 하는 창고형 푸드뱅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트워크는요. 위에서 밑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가 해왔던 일인데 미국의 푸드뱅크는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모든 걸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난 보건복지부가 해왔던 7, 8년의 푸드뱅크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어쩌면 이번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에 여유가 있는 어느 교회든지 그런 지역 사람들이 물품을 나누기 위해서는 드나들잖아요. 그런 정말 본래 의미의 푸드뱅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는 현재 성공의 푸드뱅크도 이합, 집산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는 36명의 직원들로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 유태선 목사님 여장 통합 쪽에서도 푸드뱅크를 하나 만드시면 좋을 텐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모으는 데는 푸드뱅크는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데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일반 동네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자선단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활성화되고 지역마다 되려고 하면 그 모으는 푸드뱅크가 있는가 하면 그걸 거기 와서 받아가지고 가서 정말 가정마다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 교회들, 개교회가 푸드뱅크가 되기는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자원도 그렇거니와 또 봉사할 수 있는 건 노하우도 그렇건데 그러나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 중에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푸드뱅크 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총회면은 총회에서 어느 교단이든지 이렇게 푸드뱅크를 성공의 푸드뱅크처럼 만들고 그리고 지교회들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성공의 푸드뱅크 하나만 우리 교계에는 참 잘 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교단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푸드뱅크를 투자해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럴 때 무슨 문제점이 있겠는가. 너무 많아서 무슨 부딪히는 일은 없겠죠. 서로 달라고 야채 시장에 가서 서로 채소를 달라고 싸우는 일은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처음에 푸드뱅크를 시작할 적에 보건복지부 정책심의관실에 제안서를 냈었어요. 어떻게 냈냐면 학교 같은 경우도 이화여대, 연세대는 다 기독교 연합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YMCA, YWC 같은 시민사회단체도 기독교 연합으로 만들었잖아요. 아까
박종삼 교수님 다녀가신 월드비전도 그렇게 탄생한 또 사회구호 전문단체잖아요. 푸드뱅크도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보건복지부에 이건 식품 관련 안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먹거리 나누기 단체를 저희가 연합으로 만들 테니 그거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고 기독교 장로회 민중교회가 많은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에 그게 많은 그 기장 생명연대하고 또 공부방을 많이 운영하는 부스러기 감리교 재단인 부스러기 선교회하고 또 뭐 조계종 재단하고 굉장히 여러 단체 YMC, YWCA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그걸 만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민간 푸드뱅크를 만드는 산파가 되자. 그래서 실제 차량도 같이 쓰고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해 연말에 그 이희호 여사가 있던 사랑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에서 결식아동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뒤 한 2년간 결식아동 돕기라는 게 사회 붐처럼 이렇게 일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금이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산파가 되고 푸드뱅크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성공회가 그 도저히 어떤 성격이 다른 기관 연합으로서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후에 저희는 2000년도 접어들면서 교단에다가 상신을 했어요. 이거는 서울교구를 벗어나서 전국 차원의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푸드뱅크를 만들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격이 우리가 아무리 푸드뱅크 한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 우리랑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니네는 니네 배불리기 위한 단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공기로서의 푸드뱅크를 위해서 앞으로 향후 중장기 발전 계획과 위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단장님 허락하에 이제 푸드뱅크가 탄생을 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우리 사회는 개인별로 개인도 아까 말씀한 불안이 추동한 것이든 뭐든 이기적인 사회가 됐고 가정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학벌이기주의 온갖 이기주의를 뭉쳐있는데 만약에 우리 성공회라는 그 공교회 성격이 아닌 개교회주의가 보편화되어 있는 개신교 교단에서 푸드뱅크를 한다면 가능할까? 저는 총회가 그걸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개교회, 힘 있는 교회 이런 데 위주로 가서 어떤 땐 말도 안 듣고 시스템도 막 튕겨나가고 이렇게 원칙을 깨는 구조에서는 절대로 푸드뱅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까운 점이고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몰려 살지만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음식물은 서울 지역 안에서는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공급해주는 대로만 받아서는 푸드뱅크의 본연의 일을 하기가 어렵고 수요자가 필요한 때 적시에 필요한 물건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물건이 다 어디 있냐면 수도권에 있습니다. 외곽에. 곤지암, 광주, 용인 이런 데에 식품회사 물류센터나 가공공장이나 또 수거돼서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수집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부 외곽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느 지역교회 하나가 큰맘 먹고 한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많은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으면 좋죠. 저희같이 가난한 교단보다는 돈 있고 힘이 있고 자원 있는 교회가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그런 공교회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노회 차원에서 할 수 있고요. 총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다만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는 욕심을 털어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푸드뱅크는 돈 갖고 싸우는 것도 흉한데 먹는 것 갖고 싸우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렇게 돼버리고요. 그때는 더 지역사회 빈축을 사게 돼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배 교수님에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사회봉사는 몇 학점쯤 되며 여기 아까 국가가 못하고 사회복지기관이 할 수 없는 혹은 잘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실시함으로 그 분야의 리더십을 갖는다면 좋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 뭘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했으면 좋은지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점수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점수를 말씀드리면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잠재력은 굉장하다고 봅니다. 잠재력은 굉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우리 그 푸드뱅크도 그저 선한 마음만 갖고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실증적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전문성이 아주 필요하고 노하우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미 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서 혹은 그 기관들을 벤치마킹 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이제 방금 네트워크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정말 사회봉사 하는 일만큼은 한번 저는 어느 교단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끼리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어려운 경우이겠고, 제 친구 감리교 목사인 친구가 강서구에서 교단을 초월해서 사회봉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명목만 남아있는 이런 상태를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교단을 초월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모습을 만약 보여준다면은 어느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 분 발제자분을 큰 박수로 감사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